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끊긴 듯한 고통을 겪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정미화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네요. 경기도 평택의 오래된 2층 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 태수. 그 아이의 이름만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시립니다. 저는 평생을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24세 시집가서 아들 낳고 키우고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그저 묵묵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흔들린 건 단 하루였습니다. 태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무엇이든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장난감 대신 공부를 더 좋아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비소에서 기술을 배웠고 20대 중반부터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술 좋다고 칭찬받았어.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나 봐.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었죠. 그 아이는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고 밤늦게까지 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선 늘 제 곁에 앉아 하루 일과를 들려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차 밑에서 이 시간을 기어다녔어. 허리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제 밥상을 다 비워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년 전부터였을까요? 엄마,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몸이 안 풀려. 숨이 약간 차. 이상하게 피곤해.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땐 그저 직업병인 줄 알았습니다.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차 부속품 다루고 기름 냄새 맡고 찬바람 맞고 있으니 몸이 고된 거겠거니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태수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젊어. 엄마가 더 조심하셔야지. 나보다. 하지만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털썩 주저앉더군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어디 아파? 그냥 숨이 조금 가빠서 엄마.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쪼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제 눈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바닥에 쓰러진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급하게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올라탄 저는 손을 꽉 쥐고 아들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자. 응급실에 도착하자. 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복도 벤치에 앉아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 희귀성 폐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귀병이라고요? 정확한 진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입니다. 처음 듣는 병 이름이었습니다. 고혈압이야 익숙했지만 폐동맥이라는 단어조차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위험한 병인가요? 제 질문에 의사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치료도 어렵고 약물 조절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태수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우리 태수야? 왜 하필 우리 아이야? 세상에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자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더군요. 병원에서는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고용량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운동은 금지, 스트레스도 피하라고 했죠. 고기 섭취도 줄이고 저염식으로 바꾸라는 말에 아들은 그날부터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들고도 밥을 뜨지 못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 말에 저는 밥 숟갈을 놓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너 좋아하는 감자조림 해줄게. 무도 삶아줄게. 우리 조금씩 천천히 바꿔보자. 하지만 제 위로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자신을 보는 제 시선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도 많아졌고 식사는 하루 한 끼도 다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 병가 내야 할 것 같아. 회사 못 가겠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 건강이 먼저지. 회사야 다시 구하면 되지 않니?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태수가 일까지 놓아버리면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우리 집엔 점점 침묵이 쌓였습니다. 말도 줄었고 웃음은 더더욱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새벽에 잠에서 깨면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거실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태수야, 추워. 문 좀 닫아. 엄마. 저렇게 바람 불고 사람들 다 잘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멍한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몰래 화장실로 가 울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릴까봐. 따뜻한 물을 끓이고 전기담요를 켜줘도 아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더 어지러워.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려. 의사에게 물었더니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됩니다. 그 말을 전해주자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그냥 쉬고 싶어. 쉬어도 돼. 마음껏 쉬어. 엄마가 다 옆에 있어줄게. 그 말에도 그 아이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안에는 끝을 향한 체념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예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지금 약물 조절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산소 호흡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 장기적으로는 폐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폐이식이라뇨?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수술은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기약도 없는 대기, 많은 비용, 그리고 수술 후의 후유증까지. 의사의 설명이 끝났을 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섰습니다. 그 아이의 등 뒤에서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죠. 태수야, 이식이라도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엄마, 그게 나 잘 모르겠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불을 끄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수는 좀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가끔은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아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저는 태수방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아두고 아침 먹자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일부가 비어 있었고 평소 머리맡에 두던 약 봉투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어디 간 거니?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다용도실, 마당까지 이름을 수십 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모든 게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깐 나갔다 오겠지. 기분 전환 삼아 친구 만나러 갔겠지. 수없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동네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병을 앓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경찰은 간단한 실종 접수서를 작성하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나 사고 흔적이 없으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문자 보내고 부재중 전화 찍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 태수가 자주 가던 정비소 근처, 동네 공원, 하염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은 저를 붙잡고 어머니, 태수 그날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병 얘기하고 자신 없어 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그 아들이 사라졌다는 현실 앞에 저는 매일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아이의 흔적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봤지만 계좌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건강보험 기록도 병원 진료 이력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조용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아이가 방에 있던 꿈을 꿨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 멀리 갔다 올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이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오늘은 올까? 내일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죠. 아들이 그렇게 착했는데요. 연락할 거예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을 떠나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고 한 달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아이가 떠난 지 7개월 하고도 3일이 지난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정태수,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들어있던 그 작은 봉투 하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정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이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라졌던 그 아이가 살아는 있는 건지, 왜 떠났는지, 왜 이제야 연락을 한 건지 그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봉투를 열었을 때 속에는 얇은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펼쳐든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7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너무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죠.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폐이식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살아야 하나, 살 가치가 있긴 한가, 엄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수백 번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이대로 살아서 남은 인생을 산소호흡기 달고 보내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런데도 말 못했어요.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애절해서 차마 떠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짐은 조금만 챙기고 서울역에서 밤차를 타고 비행기표도 없이 공항에 갔어요. 일본으로 왔어요, 엄마.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던 희귀병 전문 재활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 근처 쉐어하우스를 수소문해 운 좋게 자리를 구했어요. 일본.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디서 자고 어디서 치료받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는 살아있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상하게 여긴 공기가 덜 무겁게 느껴져요. 엄마 옆에 있으면 숨이 더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밥 차려주고 내 눈 보면서 울까봐 나는 더 작아지고 더 아프고 더 도망치고 싶었어요. 엄마 탓 아니에요. 전부 내가 못나서 그래요. 엄마한텐 그 어떤 불행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게요. 그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엄마 밥 한 숟갈 다시 맛볼 수 있을 만큼. 손에 들려있던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제 무릎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산소 튜브를 코에 단 채 창밖을 배경으로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얼굴.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살아있구나. 내 아이가 살아있구나. 그 한 생각만이 제 온몸을 덮었습니다. 바로 편지가 온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작은 시골 마을의 재활병원 근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희귀 폐질환 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요양하는 곳으로 소개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안내는 없었지만 환자 보호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소형 숙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 한 번은 가야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바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었고 외국어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번역기 어플을 깔고 동사무소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게 너를 또 숨막히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라면 엄마는 한 번쯤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 내 숨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그렇게 제 마음속의 겨울이 조금씩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조심스레 항공권을 알아보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그 아이 곁으로 가는 게 혹시 또다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태수가 편지에 적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그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당장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으로 가는 걸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췄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 아이가 이제 괜찮아, 엄마 와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태수가 쓰던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식탁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실 유리창 앞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태수야, 오늘은 괜찮니? 아무 대답은 없지만 그렇게 묻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편지는 그날 이후로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는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그 병원까지 다 나왔는데. 그럴 때면 저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는 말이죠. 내가 가면 다시 떠날 아이예요. 나는 한 번 놓쳤고 두 번은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기다릴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매일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희망과 절망이 싸우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선택이 우리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있으신가요? 그 아이가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며 현관문을 열어줄 그날까지.